지난 시간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갔음을 보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후의 고도 성장기에 캐치업이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지만 전전에도 완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캐치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그리고 캐치업이 일어나는 경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거센크론의 연구에 제시된 경제적 후진성 가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19세기 유럽에서 선발국인 영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업의 생산 또는 조직, 구조에서도 선발국에는 없었던 특징을 띠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센크론은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후진국 일반이라기보다는 영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다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후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후발국 경제의 특징으로서 먼저 선발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빌려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발성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후발국에서 공업화가 일단 시작되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와 함께 후발국에서는 공업화의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후발국에는 자국보다 노동이 풍부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그는 노동자가 토지와 연결된 탯줄을 끊고 공장에 적합하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노동은 의외로 부족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본도 부족하고 경영자원도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 간의 상호 보완성이 있다는 점도 공업화를 출발시키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철도업은 연료를 공급하는 석탄업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고, 거꾸로 석탄업은 철도가 많이 놓여야 석탄의 저렴한 운반이 가능해집니다. 즉, 한 산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후자의 발전은 다시 전자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보완성이 있는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후발국의 성장률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발국이 여러 신생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전술한 노동, 자금, 경영자원의 부족이라는 큰 장애를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부족과 관련해서는 후발국이 오히려 기술적으로 앞선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설비는 대체로 자본 집약적이어서 희소한 노동을 절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발국에서는 이미 생산 설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컨대 철강업에서는 뒤처져 있었던 독일이 영국보다 앞선 기술의 용광로를 도입하였고, 그 후 다시 더 후진적이었던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 마찬가지 시도를 한 것은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조달에 관해서는 후발국에서는 선발국에서 없는 금융제도가 창출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은행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형태로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상업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의 은행은 철도 건설이나 공업화를 위해 기업이 장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은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후발국의 공업화에서는 주식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은행의 합병을 통해 대규모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산업기업을 거느리고 통제하는 카르텔을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농노제가 1861년까지 유지될 정도로 독일에 비해서도 더욱 후진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업화를 추진하고 그를 위한 자금을 동원하는 데 장애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금융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후발국의 공업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그는 공업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후발국에서 오랫동안 발전을 막아왔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리적인 논의만으로는 어렵고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정이나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에 불을 붙이고 경제발전에 역량을 결집하는 공업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생시몽주의가, 독일에서는 민족주의가, 그리고 더욱 후진적인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봅니다. 그는 19세기 유럽 국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후발국이 공업화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고 그 시점에서 후진성의 정도 차이가 그 이후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출발점에서 후진성이 큰 나라일수록 강공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공업화가 불연속적으로 가속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또한 후진성이 클수록 생산 설비나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며 소비재보다는 생산재에 더 중점을 두고 인민들의 소비를 줄이는, 즉 저축을 늘리는 압박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앞서 독일과 러시아에 대해서 보았듯이 후진성이 클수록 자금의 공급에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가 창출되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진성이 클수록 농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시장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줄어든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센크론의 가설은 후발국이 선발국의 존재 자체로 인해 그들이 다른 발전 경로를 밟게 된다는 것이므로 단선적으로 경제 발전을 전망하는 다음의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산업적으로 앞선 나라는 덜 발전된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토우는 각국의 경제가 전통사회 또는 도약의 선행 조건이 형성되는 과도기, 도약 단계, 성숙 단계, 대중 소비 사회라는 5단계의 발전 단계를 걸쳐간다고 봅니다. 즉, 각국의 경제는 앞의 5단계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하며 후발국은 선진국이 거쳐간 각 단계를 따라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거센크론은 후발국의 경제 발전은 바로 그 후진성으로 인해 선진국과는 다른 발전 유형을 띠게 되며 후진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전순한 제도나 이데올로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 각국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센크론의 가설은 19세기 유럽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를 다른 시기와 지역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그의 가설 중에 하나는 후진성이 더 큰 나라일수록 선진국과의 기술 갭이 커지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성장률이 높아 캐치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이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선진국과의 기술 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을 사회적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교육 수준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있지만 정치적, 상업적, 금융적인 제도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는 대규모 사업을 조직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나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제도와 시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 능력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중요한 문제지만 실증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푸터만은 사회적 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준이나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통해 얻은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노동 윤리나 학습 태도 또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사회적 능력이 원시 시대로부터 장기에 걸쳐 형성되고 가족이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면서 축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이 금방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진성이 크더라도 캐치업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1870년 이후 1인당 GDP 데이터가 있는 16개국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과연 성장률이 높은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국, 미국 외에 유럽의 주요 국가, 호주,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사회적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리더 국가인 미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히려 벌어졌다가 그 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 내부에서 소득 격차도 전시에 더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소득 수준과 그 이후의 성장률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아도 전시를 제외하면 대체로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습니다. 즉 이들 중 당초 소득이 낮은 나라가 성장률이 빨랐음을 뜻합니다. 다만 상관계수는 1950년에서 1973년간에는 마이너스 0.9 정도로 높았다가 1973년 이후는 크게 하락하여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상용 중이었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확대된 기술 갭이 전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급속한 캐치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교육 수준이 높아져 사회적 능력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이 확대된 것이 지식과 기술의 전파를 촉진하였습니다. 1973년 이후에는 기술 갭이 점차 축소되어 감에 따라 캐치업도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로 가면 캐치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업의 비중이 높았고 사회적 능력도 전후에 비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거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여파로 지식의 확산이 저해되었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된 데이터는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각국의 1인당 GDP이므로 거센크론이 초점을 맞추었던 광공업에서의 급격한 성장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센크론의 경제적 후진성 가설은 그가 대상으로 삼았던 19세기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시기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기술의 차용에 의한 빠른 캐치업이 이루어진 점 이외에도 금융제도나 공업화 이데올로기 등 경제적 후진성에 기인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설을 확대 적용하면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적 과정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